재벌가 며느리는 왜 하나씩 사라졌을까? 그 집의 공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2016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공공로 117 엘리베이터 버튼에 PH라고 적힌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과 함께 사람을 긴장시키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말을 고르게 만들고 등을 곧게 세우게 하는 공기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장옥자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환영보다는 평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한 게 좋아요. 첫 대화였습니다. 인사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집안에서 피곤해요. 그 말에 남편 박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애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변호가 아니라 안심시키는 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식사는 완벽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사업하시고요. 부드러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원래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솔직해. 적응하면 편해질 거야. 그 말이 적응하지 못하면 네가 문제라는 뜻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 집안이 부유하다기보다 견고하다고 느꼈습니다. 규칙이 분명하고 역할이 정해진 집.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견고함은 밖을 향한 단단함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옥죄는 구조였다는 걸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고 아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조율 대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에요.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은 환영이 아니라 입장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건도 읽지 못한 채 제 인생의 계약서에 사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숨겨진 조항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기록입니다. 결혼한 날부터 저는 이미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신혼여행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애 씨,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 장옥자 여사님은 이미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집안 예배가 있어요. 결혼했으면 바로 참여해야죠.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성애 씨는 뒤에서 조용히 듣기만 해요. 저는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예배는 기도라기보다 지침에 가까웠습니다. 여자가 나서면 분위기를 흐려요.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기록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앉지 못한 채 반찬만 옮겼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하는 대로만 보조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침묵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일정표를 내미셨습니다. 월수금 시어머니 동행, 화목 집안 관리 교육, 토 외부 행사, 일종일 대기. 이건 기본이에요. 신혼인데요. 신혼은 사치예요. 이 집에선 역할이 먼저예요. 그날 저는 아내가 아니라 직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숨이 막혀요. 처음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안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말은 적은데 시키는 건 잘해요. 사람들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걸요.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보호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관리되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관리의 중심에는 항상 장옥자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본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첫 공개적 모욕의 날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압구정 본가 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친척 어른들, 거래처 사모님 2분, 오래된 집안 지인들까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안 대표 며느리 역할을 맡아 손님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자 여사님은 저를 부엌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성애 씨,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어머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눈이 있어요. 말 한마디, 접시 하나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점심상은 이미 정해진 동선대로 차려졌습니다. 접시 위치, 숟가락 방향, 국 온도까지. 저는 시어머니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메인 요리 순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갈비찜을 먼저 내올릴까요? 아니면 전을 먼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부엌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순서 묻는 것 자체가 실례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공부 좀 했다고 다 아는 줄 아는 며느리들이 제일 문제예요. 거실 쪽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상은 결국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성혜 씨, 이리 와서 설명해요. 네. 왜 이런 구성으로 상을 차렸는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구성은 전부 시어머니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봐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얼굴이면 생각이 있어야죠. 그날 저는 공개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좀만 참아. 오늘 손님들 많잖아. 지호 씨,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 체면도 있잖아.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 하나를 제 앞에 두셨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늘 내 태도 기록했어요. 기록이요? 응. 집안에서 며느리가 어떤지 다 적어둬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다음엔 묻지 말고 눈치로 움직여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똑똑해 보이려고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분명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끄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히 튀지 말자. 그 말이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어머니 장옥자 여사님은 단순히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데 능한 분이라는 것도요. 기록되는 며느리들, 침묵의 서열. 2016년 8월 19일, 저는 처음으로 그 노트를 보았습니다. 장옥자 여사님의 서재, 가죽이 다른 검은 노트였습니다. 이 집안은 기억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다 적어둬야 공평해요. 노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그리고 이름 대신 며느리 1, 며느리 2, 며느리 3, 전부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천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도 며느리는 늘 달랐고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라짐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 힘들어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걸요. 이 집안에는 말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위험하다. 기록되면 오래 못 간다. 조용해야 남는다. 하지만 치명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만 남고 기록당한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말을 줄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역시 성혜 씨는 다르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발언, 표정. 저는 기록당하는 쪽이 아니라 기록하는 쪽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은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기로. 그 선택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들키지 않는 외도, 묵인되는 배신. 2016년 9월 14일 밤 11시, 샤워 중이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세면대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한 문장. 오늘도 힘드셨죠? 저는 답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각.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일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잦은 외부 미팅. 출장이라던 날의 차량 기록. 회사 일정표에 없는 개인 일정. 모든 일정은 시어머니의 해외 일정과 정확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9월 20일 장옥자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지호 바빠요.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말아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이미 공유된 사실이라는 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분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에서 숨 좀 쉬어야 집안이 편해요. 그 말은 허가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외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일. 9월 27일 오후 6시 40분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남편은 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말했습니다. 회식이 좀 길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안도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9월 27일. 장소. 동반자. 시어머니 발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외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안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은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조용히 갈아야 한다는 것도요. 이혼이라는 이름의 함정.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혜 씨, 오늘은 차 말고 서류 좀 보죠. 차가 빠진 호출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감정은 끝났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걸요. 서재 테이블 위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혼이요.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놀라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니까요. 지호도 동의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도보다 더 분명했던 건 그의 침묵이었으니까요. 서류에는 이미 모든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명시, 위자료 없음, 비밀 유지 조항, 카드 생활비 즉시 중단, 날짜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준비된 결말이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체면은 지켜드릴게요. 체면. 이 집안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당신 생각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래.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2016년 10월 18일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라 배제 설계입니다. 지금 사인하시면 반박할 기록이 사라집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서류 제시 날짜, 불리한 조항 구조, 카드 중단 시점, 시어머니 발언 워딩. 이혼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 배치도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결론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현명하네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서류는 저를 내쫓기 위한 종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구조를 무너뜨릴 가장 정확한 지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되돌릴 수 없게. 이 함정은 제가 빠질 차례가 아니라 제가 닫아버릴 차례였습니다. 반격의 설계, 금융과 체면이 흔들리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은행 창구였지만 그날의 서명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말고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짧았고 정확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장옥자 여사님의 블랙카드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는 개인 카드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계열사 법인카드와 연결된 카드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제 알림은 제 휴대전화로 오지 않았고 남편 박지호 씨의 개인 이메일로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집안의 돈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저는 조용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배우자 동의에 따른 사용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이렇게 쓰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며칠 뒤 이메일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특정 호텔의 반복 결제, 해외 일정과 맞지 않는 항공권, 같은 날 다른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6년 11월 18일 오전 11시 20분 한 통의 전화로 왔습니다. 해당 카드는 분쟁 가능성이 있어 임시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안에서부터 금 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소란이 퍼졌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낮은 목소리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집안일에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아요.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공식 질의, 계열사 감사 자료 요청, 법원 제출용 정리본 작성, 장옥자 여사님의 세계는 체면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은 숫자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이 집안에서 돈은 말보다 빨랐고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세계는 더 이상 완전히 닫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블랙카드의 끝, 빈손이 된 권력.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 장옥자 여사님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일정표, 대기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지는 블랙카드. 그날도 모두는 아무 일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담동 단골 호텔 로비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계가 문제겠죠.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두 번째도 승인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카드는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사실상 선고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0분 집안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비서, 카드 전반 점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옥자, 누가 승인했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침묵은 늘 사실이었습니다. 정지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해외 결제 카드, 개인 명의로 위장된 카드까지 연결된 계정들이 연쇄적으로 동결됐습니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들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성혜 씨,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절차입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아무도요. 그럼 왜 이런 짓을? 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기록에 남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장옥자 여사님의 얼굴에서 권력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박지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너무 간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적당한가요?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카드 전면 중단 확인, 내부 감사 개시, 외부 실사 착수, 이혼 협의 체계. 처음의 합의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저는 수정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당한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 비밀 유지 조항 삭제. 장옥자 여사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분은 물었습니다. 끝까지 가겠어요? 이미 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블랙카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언제나 기록을 남긴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기록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 이야기를 끝내는 날짜를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이었지만 제 인생의 좌표가 바뀌는 데에는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고 복수를 미리 계획한 것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을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장옥자 여사님의 세계는 거대해 보였습니다. 돈과 체면, 사람과 권력이 단단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제는 왜 늘 같은 경로로 흘러가는지, 이 일정은 왜 특정 날짜만 비어 있는지, 이 합의서는 왜 싸우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었는지. 질문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절차가 되었으며, 절차는 결국 통제의 주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기록에 남기세요. 그 말은 협박이었고 통제였지만 동시에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지웁니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사실만 남습니다. 남편 박지호 씨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조차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침묵 역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이름으로 된 주소, 제 이름으로 된 결정으로 살아갑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목소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기록한 사람의 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통쾌함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울거나 참는 대신 절차를 준비하라는 경고로 남기기 위해 쓰였습니다. 끝으로 저 자신에게 남기는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는 참았다. 그러나 남겼다. 그래서 살아남았다.